일요일 이 시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저와 함께 책을 읽어 나가시는 시간, 공산당선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이 재미없는 강의를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쫓아와서 들어주시는 이 독자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을 전공했다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편편하게 접근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끝부분으로서 책 읽기는 이제 다 끝났고, 끝부분으로서 제가 책 읽기를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했던 책을 읽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언제나 책을 다 읽고 나서 리뷰를 해버릇 하셔야 된다. 목차를 보면서 그 목차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이 목차 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지, 이거를 쭉 한번 정리해 두시는 거. 그것이 기억을 오래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도 책을 한번 다 읽었으니까 리뷰를 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뷰를 하고 다음 주에 종합평론을 하고 전부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쓰여진 이 공산당 선언은 서문을 아주 유명한 말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서문에서는 우리가 왜 이 공산당 선언을 지금 작성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 부분이 서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서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이 선언을 작성해야 되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정치적 세력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견해와 목적, 그리고 성향, 이거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전부 집약을 해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집합적인 문헌을 세상을 향해서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공산주의 운동은 이것을 기초로 할 것이다라는 걸 선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지요. 그리고 결국 이게 1848년에 런던에 모인 의인동맹이라는 곳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발표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독일어로만 쓰여진 공산당 선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장에 들어가면 막스와 엥겔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역사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두 개의 계급이 탄생하는 과정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계급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를 쭉 열거하게 됩니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이 계급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가? 이 탄생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막스와 엥겔스가 온 세상을, 모든 인류를 두 개의 계급으로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두 개의 계급이 대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막스와 엥겔스의 역사관의 집약,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과정을 다 보면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고 하면서 계급과 계급이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온 그런 역사다.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 이 사회가 산업사회로 가면서 산업사회를 지배하는 부르주아지 권력이라는 계급과 그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노동이 창출한 가치를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두 계급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시각, 이 시각을 집약해 놓은 것이 제2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2장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주아지의 특성, 부르주아지의 속성,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속성을 아주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 계급의 탄생, 그 두 개의 계급,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하는 얘기에서 계급이라는 것은 단 둘이다. 부르주아지 또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두 개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그들 간의 대립과 투쟁,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 논리를 끌어나가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이런 계급과 공산주의자,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공산주의자가 곧 프롤레타리아트는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곧 공산주의자도 아니죠.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산계급이니만큼 지적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생산수단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발가벗은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들 손으로 혁명투쟁을 완수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부르주아지 같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프롤레타리아트를 돕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리드하는 사람들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그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평론에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프롤레타리아트는 아닌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트를 대신해서 부르주아지의 재산을 뺏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논리적인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제2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를 리드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 부르주아와 싸우는 방법, 싸우는 목표로서 제시해주는 명백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사유재산의 철폐로 요약된다라는 문구로 집약돼서 표현됩니다. 왜 도대체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대행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하는가? 부르주아의 사유재산을 왜 전부 빼앗아야 되고 부르주아 계급들이 만들어 놓은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을 왜 폐지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제2장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반드시 이 2장에 있는 사유재산의 철폐라는 것, 이것이 가장 맨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 부르주아지가 성립시켜 놓은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르주아지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 잉여 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집중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파괴해야만 착취라는 이 부정적인 언어가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럼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그쪽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상계급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리드를 받지 않고서는 다음에 올 세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목표로서의 공산주의 하에서의 가족, 공산주의 하에서의 교육, 공산주의 하에서의 여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낯선 얘기들 들으신 게 있죠? 여성의 공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때 어떤 배경으로 이런 얘기들이 전개됐는지, 오늘날에 전개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장에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조국이라는 것, 국적을 갖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원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지요. 왜?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전 세계의 부르주아지와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야 하니까.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조국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국적까지 폐지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단계적이어야 하고 제1차적으로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국가 내에서 정치적인 지배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현재적으로 국적을 유지하는 건 하나의 전략상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유물사관이라는 거죠. 사회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거기에서 하부구조라는 건 뭐죠?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 소위 경제행위라는 것이 상부구조, 인간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이런 생활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생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부구조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종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철학적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들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또 하나 이 장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혁명의 제1단계, 초기 단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들, 그러한 방책이 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 어떤 항목을 제시를 했죠? 제1항목, 토지재산을 폐지하고 모든 지대를 공적 목적에 충당한다. 토지의 공유화,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공산주의화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것들이 이어지나요? 누진소득세를 무겁게 매겨야 되고, 상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해야 되고, 모든 이민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넘어가서 무려 10가지, 맨 끝에 모든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하고, 현재 형태의 아동들의 공장노동을 폐지하며 교육과 산업생산을 결합한다는 10가지의 시범적인 활동 목표가 이 장에서 제시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완성되면 역사 발전 단계상
모든 계급 구분은 이제 사라지고 인류가 역사적으로 지속해왔던 계급 간의 투쟁 이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모든 국민들의 모든 생산이 전 국민의 연합체로 집중이 되게 되고 결국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집단들의 집단적인 공권력조차도 정치적 성격을 잃게 될 것이다.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계급과 계급 적대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우리 공산주의자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평론에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해야 될 것이지만요. 과연 혁명이라고 하는 피를 흘리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전부 빼앗고 강제적으로 해체하고 이러고 나서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된다. 이런 선언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이 2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당시 유럽에서 이 막스와 엥겔스가 보기에는 사이비로 보이는 이제 사회주의적 경향들이 많이 각국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을 따르고 있는 학자, 그것을 따르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 이들의 행태를 제3장에서 분석을 합니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이 하고 있는 연구, 그 내용을 쫙 훑어보면서 결국 이 3장에서 막스와 엥겔스가 하는 얘기는 이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서로 융합하고 화해하고 개선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런 사회주의 논리들은 모두가 반동적 사회주의다. 리액셔너리 캐릭터다라고 쐐기를 박는 그런 장입니다. 이 반동적 사회주의에 드는 그러한 형태로 봉건적 사회주의라든지 뿌띠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사회주의라든지 또는 트루 소셜리즘, 독일에서 나온 이제 참된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반동적이라는 거죠. 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가 부르주아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다소 개량하거나 개선하거나 해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유혹하거나 달래는 정도, 이것으로 사회를 봉합하려고 하는, 사회적 계급 투쟁의 문제를 봉합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가 반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건반동이나 이런 그런 논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자본주의라는 것의 모순이나 결함을 보충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당시에도 존재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수적 사회주의,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서 잘 기억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게 보수적인데 사회주의다. 두 개의 언어가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나타나는 형태로는 중도 좌파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비판을 받은 대상이 유럽에서 봉건 체제로부터 산업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전 중간 단계에 존재했었던 이행기 시대에 등장했던 계몽주의적 사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상적인 사회주의 이론 또는 공산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낭만적인 것이라고 해서 타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공동체 이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 지금 남아있지요. 여러 가지 공동체, 이러이러한 공동체, 이들 중에 생시몽이나 프리에 오원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그 뒤를 잇는 후학들이 만들었던 실험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들, 우리 현재 사회에도 그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종교적 지도자들이 끌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고, 좌파 진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막스와 엥겔스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그야말로 반동적인 그런 행태로 보였던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이 3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4장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현재 유럽에 현존하고 있는 반정부 정당들이 어떤 눈으로 그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겐 보이는가를 쭉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 쭉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프랑스 공산주의, 스위스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발생한 운동, 독일의 공산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현존하는 사회적 정치적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혁명운동을 지지한다.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당시에 그 사회의 재산 문제의 발전 정도가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재산의 문제를 운동의 근본 문제로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맨 끝에 선언을 하는데요.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부르주아지를 말하는 거죠.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잃어버린다면 단지 발목에 채워진 피 착취의 쇠사슬 뿐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얻게 될 것은 승리로 가는 세계 전체,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요. 맨 끝에 그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노동자들이 민족주의 얘기하는 거는 난센스죠. 그거는 단계적 투쟁의 한 과정이고 전략적 단계일 뿐인 거. 공산당 선언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자가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인간을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둘로 나누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을 후원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최종적 권력을 장악하는 건데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급혁명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회에 걸쳐서 쭉 읽어오신 이 공산당 선언을 리뷰를 한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기억이 다시 쭉 새록새록 나시나요? 이렇게 한 번씩 기억을 다듬고 축적을 해 놓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식이고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논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와 현재,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현실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이것들을 종합평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참고 따라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